안녕하세요. 고태환입니다. 2015년 민법 추록 파트 2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시간이 시험이 임박해 있어서 학원에서 해설 강의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허접하지만 전자칠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생으로 좀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구분소유에 관한 문제예요.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죠. 구분 의사 표시, 그걸 구분행위라고 하고, 두 번째는 구조상, 이용상, 물리적 독립성, 여러 개의 물건으로 하겠다라는 그 이용상 독립성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읽어봅시다. 문제 1번 구분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 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 행위를 하고, 분양 계약으로 여러 개의 물건으로 해서 팔아 넘기겠다라는 구분 행위가 있었고, 첫 번째 요건이 갖춰졌죠. 그런 다음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어,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는 두 번째 요건이 갖춰졌어요. 따라서 구분 소유가 유효하게 성립했다. 오라 여기까지. 성립한 이후에 소유권자가 분양 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즉 구분 행위를 없는 것으로 해지한다는 거죠. 전부 해지하고 한 동 건물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하겠다. 즉 여러 개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바꾼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구분 행위의 철회에 해당하고 구분 폐지 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요건 구분 폐지 행위로서 유효하고, 요건 두 개 중에 이 구분 행위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구분 건물이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이러한 구분 폐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구분 소유권은 소멸하게 된다. 옳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 폐지가 있기 전에 개개의 독립된 그러한 구분 건물에 대해서 이미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물건으로 할 것인지 하나의 물건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개의 물건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요건을 아웃시키면 더 이상 여러 개의 물건, 구분 건물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유치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 유치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유치권은 기존에 개개의 물건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인데, 유치권이 불가분쌍이 개개의 더 이상 물건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되니까 이 전체에 대한 유치권으로 그냥 존속하는 것이죠. 어쨌든 유치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아웃되면 더 이상 구분 건물은 아니다. 이것을 구분 폐지 행위라 한다. 옳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을 보게 되면 핵심은 이런 구분 폐지 행위, 즉 구분 의사 표시를 철회하는 구분 폐지 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구분 소유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제한 물건 등이, 즉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문제 2번으로 갑시다. 문제 2번 등기의 효력 요건. 한 동의 건물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 건물 보존 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잡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이후에 물리적 부분이 완성되면 등기는 유효한가? 처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즉 여러 개의 물건이 아닌 상태에서 구분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가 마쳐졌으면 이 보존 등기는 무효이죠. 존재하지 않는, 즉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보존 등기가 갖춰졌으니까 이건 무효예요. 이때. 그리고 이 보존 등기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도 역시 무효였죠. 이렇게 무효였는데 나중에 그 무효의 하자가 치유되었죠. 이후에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어서 독립된 물건의 요건을 갖췄다. 그럼 하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등기들은 유효하게 된다. 옳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게 되면 구분 건물의 물리적 부분이 완성되기 전에 격려된 수익권 보존 등기 등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해야 했다. 건물 완성 전에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 물론 이 보존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물이 완성되게 되면 그 등기는 그때부터는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이 문제 2번에서 봤던 그런 구분 건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3번으로 갑시다. 부동산 등기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에서 먼저 조문을 보면 부동산 등기법 52조에는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를 할 때 그 등기가 행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
말소 회복 등기에도 마찬가지죠. 문제 3번을 봅시다. 등기 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봐요? 등기상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죠. 실체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 자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등기 자체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한 소이다.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해설을 살펴보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기의 형식에 의해서, 즉 실질이 아니라 형식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등기 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 등기가 행해지더라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한 소이다. 옳고, 위약벌로 갑시다. 4번.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즉 손해배상이 아니죠. 위약벌은 본래의 급부에 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달라서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에 관해서 있는 398조 2항 직권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양자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에 대해서 미리 예정해서 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성질이 달라서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옳습니다. 해설을 읽어봅시다.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손해배상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그러면 위약벌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할 때는 뭐 해결 방법이 없느냐? 기존의 판례 이론이 있죠. 이때는 일반 조항인 그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서양속, 즉 103조에 반해서 무효다라고 해서 공평을 기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398조 2항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유추 적용하여서 감액할 수는 없으되 103조를 적용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는 것이다. 위임을 봅시다. 위임. 문제 5번.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법정 해임, 해지 사유죠. 채무불이행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면 요건이 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해지권 없이 해지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689조 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즉 위임에는 특별 해지 규정이 있죠. 위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의해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냐. 그렇죠. 채무불이행 사유는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사유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임의해지로서 689조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의사표시는 있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옳습니다. 해설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뭐 똑같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한 해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689조 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 이 판례가 중요해요. 이 판례가 추록 두 번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6번을 봅시다.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의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즉 대법원 판례 아시죠? 김할머니 사건에서 전화매체 판결로 연명치료 중단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그 판결에 따라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 이건 더 이상 이 연명치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진료계약이 유예하게 존속하는가? 존속한다는 얘기예요. 법원이 명한 연명치료 부분에 대한 부분만 진료 의료
진료 계약 관계가 소멸하고 더 이상 연명 치료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진료 계약은 그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를 했다라면 요약에 존속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 범위 내에서는 요약에 존속한다. 다른 말로 하면 2번을 봅시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되어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다. 즉 연명치료를 중단했다는 얘기죠. 제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환자가, 이 김할머니가 그 후에 한 6개월가량 더 생존을 하셨어요. 환자가 상당한 기간 생존한 경우에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에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가? 즉 연명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았죠. 안 했는데 살아있으니까 병원에서 그냥 계속 입원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 입원비 부분은, 그 부분은 여전히 진료계약 관계가 나머지 범위 내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즉 그 나머지 입원해서 치료받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 즉 연명치료 중단 이후에 입원비 부분은 진료계약이 존속하니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개 같은 취지에서 보시면 돼요. 이 판례는 종래의 그 전화발제 판례는 연명치료가 예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연명치료 중단도 인정이 된다라는 판례에서 이제 더 나아가지고 그 구체적인 치료비 부분에 관한 마지막 판례가 나온 것인데, 그 치료비 부분은 연명치료 중단 판결 이후 부분의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는 여전히 진료계약 관계가 존속한다고 봐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 게 중요해요. 일단은 제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시간적 순서로 보게 되면 먼저 환자가 병원에 가서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의료계약, 즉 위임이라고 보죠. 위임계약에 청약이 있고, 의사가 진료를 개시하게 되면 승낙에 의해서 진료 계약이 성립하게 되죠. 위임 계약이에요. 위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이 의료 계약은 의사 측에서는 해지할 수가 없죠. 의사 측은 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고, 환자 측도 그것이 생명의 소멸을 가져오는 경우라면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치료에 한정하기 때문에 단지 식물인간 상태 등에서 명을 연장하는 거, 연명치료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서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소를 제기하고, 병원이 안 받아주니까 소를 제기하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그 중단의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판결을 받은 다음에 병원이 이제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했죠. 그래서 이 중단 판결이 있고 나서 연명치료를 중단했다는 얘기예요. 연명치료 중단. 판결 확정이 되고 일정한 한 2, 3일이 지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지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단 판결 확정 이후에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이때까지는 치료가 있었겠죠. 호흡기를 떼고 있었으니까. 이때는 병원 측이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진료계약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 빗금친 부분은 진료계약 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단했는데 아직도 살아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가 호흡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어서 입원실에 여전히 입원하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다라면, 이 부분은 연명치료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치료에 입원실에 입원한 입원비 등의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진료 계약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얘기예요.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입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청구할 수 있고, 연명치료 중단 초재기시로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데 이 판례 또한 의미가 있어요. 판결 확정 이후부터의 연명치료 부분에 대한 진료비만 청구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명치료 중단의 소재기시 이 부분에 관한 진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즉 모든 부분에 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오직 중단 판결 확정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한 시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진료계약 관계가 소멸하고 나머지 부분은 존속하니까 이 빗금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만 청구할 수 없을 뿐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중단의 소재기 시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이 부분은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중단 이후에 살아서 입원한 입원비 등의 이 부분도 청구할 수 있고, 오직 동그란
이 부분만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판례 문구로 확인을 해보면 어딨지? 해설을 보도록 합시다. 해설 판례. 연명치료 중단에서 6번의 해설 판례.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 주문에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로 금지시켰으니까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의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의료계약 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퇴원해서 집에 가지 않는 한 의료계약 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사실관계,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망인이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기존의 의료계약은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이유로 원고 병원의 연세대학교였어요. 원고들의 그 환자 측 유족들에 대한 진료 계약상 진료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결 이후에 보면 자세하게 그 구분해서 어느 범위까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아까 이 도표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판례 문장으로 읽어보면 땡 1해 봅시다. 이에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 제기된 2008년 6월 2일부터 중단 판결이 확정된 2009년 5월 21일까지 이 부분까지 아까 표에서 소제기 시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이때까지의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고 포함되는 것이고 땡 2에 연명치료 중단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즉 연명치료를 중단한 시점이죠. 중단한 시점까지의 부담금은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건 법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명했으니까 중단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중단 시까지 이 부분이에요. 판결 확정 시부터 중단 시까지 이 부분의 청구 부분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즉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비교해서 마지막 밑줄 부분을 보세요. 이 사건 의료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연명치료 중단 소송이 제기된 2008년 6월 2일부터 중단 판결이 확정된 5월 21일까지 즉 소제기 시부터 확정된 이 시점까지의 치료 인공호흡기 유지 비용 이 부분은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치료가 이루어진 부분이죠. 이것은 청구할 수 있고 2009년 6월 23일 소해인이 상급 병실로 전실되는 것, 즉 호흡기를 제거한 이유가 6월 23일이에요. 호흡기를 제거한 이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상급 병실로 전실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이 부분이 핵심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진료계약이 그대로 나머지 부분으로서 존속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도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려놓고 이 부분만 아웃되고 나머지는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례를 읽으시면 돼요. 7번 부당이득으로 봅시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그 손실 부분에 관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과연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에 관한 판례예요. 7번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는 공평의 이념을 기초로 한 규범적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급부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았다라고 해서 법률상 원인 없다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그 이익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옳고 급부행의 성질이나 급부자의 해당 급부행에 관한 책임, 즉 그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줄 의무가 없는데도 급부를 주었다라는 그 급부를 한 자의 책임과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서 법률상 원인의 유무를 고려해야 된다. 옳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시면 훨씬 정확해요. 6번의 해설에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으로서 법률상 원인 흠결 판단 방법은 상대적 실질적 관점에서 공평의 이념에 기초해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 규범적 판단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급부 행위가 어떤 성질을 갖는가, 또는 그런 급부를 한 데 대해서 급부자, 즉 손실자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밑에 사실관계를 보면 밑줄 부분에 원고가 2007년 1월 1일부터 원고는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로부터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에 4급에서 6급의 장애인, 낮은 등급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원을 중단하기로 지침을 변경했는데 국가,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지자체 등의 협조, 그러니까 내부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중단하기로 지침을 변경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할인 지원금이 지급이 됐어요. 장애인은 기존에 쭉 받아왔었고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받아왔죠. 누구 책임이에요? 이 주기로 한 급부자가 내부적인 어떤 그 절차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들 책임으로 잘못해서 지급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토해내는 것이 과연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느냐, 규범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급부자의 책임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지원금을 그 장애인 등이 여전히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이 있다. 즉 부당이득이 아니다. 밑에 비교 판례를 보세요. 이건 달라요. 비교 판례에서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과 세대 분리했음에도 LPG 구입 비용의 할인 지원 혜택을 계속 이용하였다. 장애인에게는 LPG 차량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데 그 보호자도 받으려면 장애인과 함께 살아야 돼요. 같은 세대, 동일 세대. 그런데 그 보호자가 세대 분리해서 장애인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 보호자는 서울에 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를 속이고 자기가 계속 할인금을 받았다. 이것은 받은 사람들, 급부자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받은 사람에게 이익을 보유시키는 것이 법적 전체적 관점, 공평의 이념 규범적 판단을 해볼 때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부당이득으로서 국가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 두 개의 판례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리고 7페이지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봅시다. 이 판례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 동그라미 1번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포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옳아요. 동그라미 2번을 봅시다.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 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포기 약정에 해당하는가? 만일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이것은 사적 자치상 재산분할 협의, 너 다 가져라, 나는 하나를 안 갖겠다. 진지하게 서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유효해요. 그러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면 유효한데, 그러려면 서로 간에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지한 논의가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아니라 동그라미 1번인 미리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해당해서 성질상 허용되지 않게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2번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돼요. 결국 중요한 것은 밑에 해설의 제목으로 따온 것처럼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무효예요.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유효하게 할 수 있고, 이 협의 내용이 하나도 같지 않겠다라는 포기라면 이 협의에 해당하게 되면 그건 유효하게 돼요. 내용은 똑같지만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밑줄본을 봅시다.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협의가 되면 구체적 권리가 되니까 재산분할 협의로서 구체적 권리로 만든 다음에 그 협의가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만든 다음에 포기하는 것은 사적 자치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땡 2의 밑줄 부분, 마지막 밑줄 부분, 땡 2의 밑줄 부분
땡 2를 읽어봅시다. 땡 2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한 결과, 즉 협의한 결과, 이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건 얼마든지 유효하다는 얘기죠. 협의한 결과 포기하기 이르렀다면 그건 유효해요.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한다. 그리고 14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고 구체적 권리로 형성된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약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구체적으로 권리로 형성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가 이혼하는 마당에 다 포기하겠다. 이런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포기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는 얘기예요. 그냥 구체적 권리가 형성되기 전에 사전 포기하는 건 아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러나 협의로서 구체화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이건 사적 자치상 유효하나 이 후자로 인정하는 건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 2번에 있는 것처럼 진지한 분할 방법에 관한 진지한 논의 없이 형식적으로 포기한다라고 한 것은 이 첫 번째인 사전 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약정은 무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동그라미 2번이죠.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의혼을 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즉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사전 포기에 해당하고 무효이다. 마지막 8페이지를 봅시다. 8페이지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해성과본 변경 허가 청구. 성본의 변경 허가를 법원에 청구했을 때 그 청구에서 자해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즉 이 판례 사안을 보면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겠다. 즉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어머니 성과 본으로 변경하겠다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생활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안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이 사람이 22세 이미 성년이 된 이후에 부모가 그때 이혼했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혼 전에도 성본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부의 성과본을 사용하다가 이제 와서 청구하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로서 부의 성과본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생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마지막 밑줄 부분, 사건 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바꾸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사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비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송이기 때문에 법원이 후견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불허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불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다. 여기까지 추록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